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랜드를 갖겠다는 압박을 이어가면서 밤사이 뉴욕 증시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네, 휴장 이후 첫 거래일이었는데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하며 시장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미국 자산을 믿지 못하고 내다파는 이른바 셀 아메리카 흐름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주식뿐만 아니라 국채, 가상자산까지 동반 하락했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는 장기물을 중심으로 빠르게 급등하는 모습이었고요. 또 덴마크 연기금이 실제로 미국채 매각을 선언하면서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양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자금이 미국 시장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가상자산도 하루 만에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 심리가 빠르게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네, 돈이 몰린 곳은 전형적인 안전자산으로 일컬어지는 금과 은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특히 은값 올해 들어서 3주 만에 35%나 급등했습니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더욱더 뚜렷해지고 있는 시장이죠. 머니쇼와 함께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고요.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또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볼까요? 최재한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잠잠했던 시장에 또다시 셀 아메리카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압박으로 관세 전쟁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 자산 전반에 매도세가 나왔고요. 여기에 더해 오늘은 일본 국채 금리까지 급등하면서 시장의 충격은 한층 더 커졌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다우지수가 1.76% 급락했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2% 넘게 떨어지면서 올해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은 전부 급락했습니다. 만약 유럽이 이른바 무역 바주카프로 불리는 ACI를 발동해 이 데이터 서비스에 세금을 부과하거나 디지털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면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직격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또 여기에 관세 전쟁이 현실화할 경우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 오늘 전반적으로 반도체주는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이에 엔비디아 주가는 4% 넘게 떨어졌습니다. 또 아마존은 빅테크 중에서 크게 내렸는데 앤디 제시 아마존 CEO가 트럼프의 관세가 이 상품 가격에 반영되기 시작했다고 말한 점이 하락세를 키웠습니다. 시총 6위부터도 보면 브로드컴은 5%가 넘는 매도세가 나왔고요. 메타와 테슬라도 너나 할 것 없이 크게 빠졌습니다. 그나마 경기 방어주 역할을 하는 헬스케어 섹터가 버텨주면서 일랄리니는 소폭 상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 대규모 셋오프의 중심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장악 시도가 있는데요. 유럽도 미국의 강경하게 맞서면서 시장 긴장감을 키웠습니다. 특히나 유럽은 미국의 국채와 주식을 매각하는 방안까지 논의 중인데 유럽은 미국의 최대 채권자로 10조 달러가 넘는 미국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 규모는 전 세계 나머지 국가들을 합친 것의 2배 규모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럽의 국채 매도는 미국의 금융시장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는데 실제로 간밤 덴마크 연기금은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 전략을 매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이 의도적으로 시장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독일 최대 자산운용사인 알리안즈 글로벌 인베스터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장 반응을 매우 중시하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시장 변동성은 오히려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여기에 어제 일본의 국채 금리가 급등한 점도 시장의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다음 달 일본의 조기 총선을 앞두고 여야에서 모두 소비세 인하 정책을 내놓으면서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일본 국채 금리가 어제 장기물 중심으로 크게 올랐는데요. 이에 따라 일본의 40년물 금리는 처음으로 4%를 돌파해서 올라갔고요. 30년물 금리 역시 지난해 9월 이후로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셀 아메리카 트레이드가 거세지고 일본의 국채 가격도 폭락하면서 미 국채 역시 덩달아 영향을 받았습니다. 10년물 금리는 4.29%까지 올라갔고요. 간밤 30년물 금리도 0.08%포인트 급등했습니다. 달러와 가치도 가파른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거의 1% 가까이 빠지면서 98.6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반대로 유로화와 스위스 프랑화는 모두 강세 보였습니다. 같은 안전자산인 국채와 달러에서 매도세가 나오다 보니 귀금속 시장으로 자금이 크게 쏠렸습니다. 금은 4% 가까이 급등하면서 이제 온스당 4,700달러를 처음으로 넘어섰고요. 은 가격도 역시 6% 넘게 오르면서 온스당 94달러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정학적 갈등과 연준의 독립성 우려, 또 급증하는 전 세계 정부 부채 등을 고려했을 때 금이 기술적으로 4,900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국제유가는 무역전쟁 우려에도 카자흐스탄에서 전력 시스템 문제로 공급 차질 우려가 나오면서 오늘 2%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WTI 브렌트유는 가까이 1.83%, 0.81% 올라갔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나온 넷플릭스 실적도 짚어보겠습니다. 이 무거운 시장 분위기를 넷플릭스가 살릴 수 있을까 주목이 됐는데요. 아쉽게도 넷플릭스는 좋은 실적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거래해서 5% 가까이 빠지면서 웃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4분기 실적 자체는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이제 시장 예상치를 소폭 웃돌았는데 다만 다음 분기 주당 순이익 가이던스가 월가 컨센서스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또 넷플릭스는 올해 콘텐츠 제작 지출을 전년 대비해서 10% 더 늘린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공격적인 지출 확대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수익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투심이 위축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시장의 하락세가 단기적인 조정일지 하락장의 시작일지 투자자분들 고민 많이 되실 텐데 아직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스타일을 감안했을 때 이번 그린란드 사태가 장기화되진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시장 변동성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요. 일단 오늘 저녁에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다보스 포럼 연설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외시 주목한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아픈 손가락이죠. 파운드리 사업이 타도 TSMC를 외치며 2나노 전략을 앞세워 추격에 고비를 들고 있습니다. 하루 7,000명이 투입돼 막바지 공사의 한창인 미국 테일러 공장에서 오늘 3월 극자외선 노광 장비 EUV 시험 가동을 시작하는데요. 올 하반기 완전 가동을 앞두고 공장 임시 사용 승인을 신청해 준공 전부터 한 발 빠르게 움직일 예정입니다. 초기 생산 물량도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앞서 테슬라와 23조 원 규모의 차세대 자율주행 반도체 AI5와 AI6 수주 계약을 체결했고 이 밖에 구글과 AMD도 테일러 공장에서 2나노 기반 AI 칩 생산에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삼성은 내년 양산을 목표로 2나노 공정에서 기술 주도권을 확보해 판을 뒤집겠다는 구상과 함께 메모리와 파운드리, 패키징을 일괄 수행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턴키 솔루션을 앞세워 엔비디아 같은 큰손 고객 모시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라이언에어의 수장이죠. 마이클 오리어리 CEO와 설전을 벌이던 머스크가 돌연 회사를 사버릴까 돌발 게시글을 올리면서 뜻밖의 빅딜이 터지는 건 아닌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갈등은 앞서 오리어리가 라이언에어에 스타링크를 설치할지 묻는 질문에 머스크는 비행에 대해 아는 건 하나도 없는 바보다 말하면서 시작됐는데요. 이에 발끈한 머스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라이언에어를 사서 오리어리를 해고하고 정당한 임무를 세울지 묻는 설문을 올리며 맞받아쳤습니다. 얼토당토하는 이야기 같지만 앞서 트위터를 인수했을 당시에도 얼마면 되느냐 농담 같은 대화에서 시작해 5년 뒤 실제 440억 달러를 들여 회사를 사들인 머스크인지라 이번 해프닝이 더욱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진흙탕 싸움으로 번졌던 워너 인수전에서 넷플릭스가 굳히게 한 판에 들어갔습니다. 720억 달러, 우리 돈 100조 원이 넘는 이번 거래를 전액 현금으로 지불하겠다 제시하고 나섰는데요. 당사자인 워너 이사회도 만장일치로 바뀐 매각 방안을 승인했습니다. 넷플릭스의 화끈한 이번 제안은 파라마운트가 적대적 인수에 뛰어든 가운데 나왔습니다. 오는 4월까지 진행되는 주주 투표를 통과하면 거래는 최종 확정되는데 파라마운트는 앞서 넷플릭스보다도 더 큰 금액을 제시하고 CEO의 아버지이자 오라클 회장이기도 한 레리 앨리슨이 개인 보증에 나서겠다 아빠 찬스까지 꺼내든 데다 이마저도 안 되자 법정 싸움까지 걸고 갈 때까지 가보자 모든 걸 걸었지만 승기는 넷플릭스 쪽으로 한참이나 기운 모습입니다. 세계 경제 포럼이 열리고 있는 스위스 다보스에선 어떤 소식이 들려오는지도 짚어보죠. 팔란티어와 HD 현대가 소프트웨어 공급 계약을 맺기로 했는데요. 연차총회 행사장에서 체결식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계약으로 5년 전부터 이어오고 있는 양색 협력 사업이 확장되는데요. 팔란티어는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와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선박 건조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가상증강 현실과 로보틱스 등 기술을 선박 건조에 도입하는 미래형 조선소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 소니가 TV 사업을 떼어내 중국 TCL과 합작사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3월까지 최종 계약을 위한 추가 협의를 벌이고 내년 4월 사업을 개시할 계획인데 지분 구조로 보면 소니의 TV 사업이 TCL에 종속되는 모양새입니다. 중국의 저가 공세에 밀려 소니의 점유율은 1%대에 그쳐 10위까지 추락한 만큼 사측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TV 사업을 축소하고 전통 전자기기 업체에서 벗어나 게임과 영화, 스트리밍 플랫폼 등에서 영역을 넓히면서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관련 소식 하나 짚어보죠.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 CEO가 에너지 비용을 AI 경쟁에서 누가 승리할지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짚었습니다. 어느 지역이든 GDP 성장이 AI 활용에 드는 에너지 비용과 직접적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말하면서 저렴하게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지,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수 있는지, 시스템에 사용되는 실리콘의 비용 곡선이 중요하다 재차 강조했는데요. 그간 나홀로 시장을 밀어올린 빅테크에서 AI 인프라 그중에서도 전력 관련 부문으로 투심이 확산하는 흐름이 커지는 요즘과 궤를 같이 하는 발언이라 더욱 눈길이 갑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원자력 발전을 필요로 한다는 국민 여론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다는 발언을 하면서 국내 원전주들 강세 보였습니다. 원전 산업 추진에 따른 수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원전 발전 단가가 오를 것이라는 소식도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오는 27일부터 사용 후 해결료 관리 부담금이 인상됨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은 방사성 폐기물 관리기금 적립금액이 연간 약 3천억 원 규모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여러 겹호재의 원전주 상승 마감을 했는데 대표적인 종목들 살펴보시면 우리기술은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고 오르비텍도 25%대 급등세 보였으며 우진도 13%대, 한전기술은 8%대, 한전 KPS까지 6% 오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린광학이 양산 초입 단계에 진입한 방산주도 성장이 전망된다는 평가에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그린광학은 방산, 우주항공,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를 아우르는 초정밀 광학 시스템 및 소재 전문 기업으로 하나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K방산의 글로벌 화랑에 힘입어 설립 이래 최대 수주 잔고를 경신하고 수출 규모와 비중도 증가 중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기업들의 각종 호재와 더불어서 여기에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본격적인 상장 채비에 나선다는 소식도 관련주들 투자 심리에 불을 붙였습니다. 강세 보였던 우주항공 테마 종목들 대표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와 그린광학은 어제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고요. 파이버프로는 18%대 급등, 센서뷰까지 15%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최근 상승 랠리에서 2차 전지주가 한동안 주춤했는데요. 로봇 산업 발전에 따른 수혜 업종 중 하나로 배터리가 꼽히면서 어제 투자 심리가 살아난 모습이었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전문가는 로봇 산업 발전으로 배터리가 주목받고 있다며 특히 리튬 인산철 배터리보다는 에너지 밀도가 높은 삼원계 계열 배터리가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삼원계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그간 소외됐던 2차 전지, 바이오텍 강세와 함께 코스닥도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올랐던 대표적인 2차 전지주들 살펴보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4%대 오르면서 주당 20만 5천 원에 LG 에너지 솔루션도 1%대 강세 보였고요. 에코프로 형제들도 올랐는데 에코프로가 대표적으로 3.47% 오르면서 마무리됐습니다. 어제장 초반 강세였던 방산주가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그린란드 확보를 위한 합의가 없을 경우 일부 유럽 국가들에게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100%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간밤에는 미국과 유럽 간의 강대강 대치가 더 심화되면서 뉴욕 증시도 출렁이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린란드를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어제 국내 방산주들 장 초반에 강한 상승세 보였지만 일부 종목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 마감 상황 살펴보시면 방산주 중에서 현대로템이 1.6%, 풍산은 1.05% 올랐으며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 0.12% 오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한 종목들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표적으로 1.58%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코스피 사상 최고치 랠리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역대 최장 기록인 13거래일 연속 상승은 넘지 못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선 계속 잘 가면 좋겠지만 어제는 트럼프가 만든 외풍에 국내 증시 상승 피로감까지 겹치며 쉬어갈 만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흐름이 중요하겠습니다. 어제의 조정을 기회 삼아서 매수세가 붙을지 아니면 어제를 시작으로 조정을 길게 가져갈지 어제장 복귀하면서 오늘장 투자 포인트 체크하시죠. 코스피는 0.4% 하락해 4,900선을 내줬습니다. 4,885포인트. 장중에 변동성이 컸는데요. 상승 전환되면서 반전을 시도했지만 추가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컸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코스닥 쪽은 좋았습니다. 0.8% 상승해 976선. 4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4년 만에 980선 돌파 시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유럽을 향한 그린란드 관세 위협에 외국인 수급이 불안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런데 자세하게 뜯어보면 양 시장 모두 하락 종목보다 상승 종목 수가 훨씬 많았습니다. 대형주에서 빼낸 자금이 중소형주로 이동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코스피 수급적으로는 기관이 대거 팔아냈습니다. 6,100억 원 가까이 순매도했습니다. 반면 외국인 장중에 순매수로 전환하면서 800억 원 가까이 사들였고요. 개인도 3,526억 원 사자 포지션 취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메이저 수급 주체의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기관이 2,844억 원 순매수했고 외국인 금액은 적었지만 18억 원 사자 포지션 취했습니다. 개인만 홀로 2,600억 원 넘게 팔아냈습니다. 코스피 대형주들 대체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만 1% 넘게 상승하며 버텨주는 모습이었고요. 반도체 투톱은 3% 가까이 하락하면서 지수 하락 기여도가 가장 컸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단은 코스피와 반대되는 분위기였죠. 에코프로 형제가 4% 가까운 상승세 기록했고 ABL 바이오와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환율 보시죠. 어제 정규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4원 50전 오른 1,478원 30전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야간 거래에서는 1,480원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더 올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파병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관세를 물릴 계획을 내놓자 원화도 위험자산 회피 심리에 따른 약세 압력을 받았습니다. 역외 환율은 오늘 새벽 6시 기준 1,480원을 돌파하면서 1,481원까지 올랐는데요. 외환 당국의 개입에도 다시 뛰고 있는 환율 상황 계속해서 체크하셔야겠습니다. 개장 전 챙겨보면 좋을 증권가 리포트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통신 장비와 MSCI 관련된 하나증권 보고서 참고하시죠. 통신 장비주가 최근에 AI 테마로 엮이면서 급부상하는 분위기입니다. 하나증권은 통신 장비주가 피지컬 AI의 수혜주라고 분석했습니다. 로봇과 UAM이 물리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팔과 다리 역할을 한다면 이 통신 장비는 사물과 사물 간 신경만 역할을 수행하면서 양자 암호 통신 기술 기반 하에 큰 시장 수요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AI 네트워커는 5G와 6G 상용화에 맞물려 본격적으로 확산될 것이고 여기에 초연결 시제를 위한 주파수 경매가 미국을 중심으로 곧 시작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성과를 낼 통신 장비와 보안 업체를 우선 매수하라고 조언했는데요. 추천 종목으로는 RF 머티리얼즈와 OE솔루션, KMW 등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2월 11일에 MSCI 리뷰 지수 리뷰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보통 신규 편입 플레이는 리뷰 4개월 전부터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베팅은 다소 늦은 타이밍입니다. 다만 5월 후복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하나 오토에버, 하나 등에 대한 베팅은 의미 있는 시점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해당 보고서 내용 참고하시죠. 일정입니다.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 실적이 발표됩니다. 중장기 투자 관련 메시지가 동반될 경우에 밸류에이션 재평가의 명분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어제 시간외 거래에서는 생리대 관련주와 천연가스 관련주가 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생리대 가격 문제를 지적하며 아예 위탁 생산해서 무상 공급하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말한 영향이었고요. 천연가스는 미국 전역에 혹한이 예고되면서 가격이 급등하자 관련주 주목받았습니다. 그럼 프리마켓 통해 개장 분위기 가늠해 보시죠. 일단 뉴욕 증시 힘든 장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관세 위협에 셀 아메리카 공포가 커졌는데요. 국내 증시 타격을 얼마나 받을까요? 일단 유가증권 시장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하락합니다. 반도체 투톱 약세가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1.6% 약세, 거래가 14만 2,9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도 1.6% 하락하며 73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0.3% 가까이 내립니다. 47만 3천 원. LG 에너지솔루션도 지금 프리마켓에서는 반락하고 있습니다. 2.2% 내림세로 거래가 39만 4천 원이고요. 오늘 실적 발표가 예상돼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 내림세 기록 중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방산 대표주가 강세입니다. 1.5%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1위부터 6위까지 확인하시죠. 코스닥은 1위부터 6위까지 전 종목이 내림세입니다. 알테오젠 약세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3.6% 내림세, 거래가 46만 3,500원이고요. 2차전지 대표주들도 흐름이 약합니다. 에코프로비엠이 2.6% 하락하며 15만 5,900원. 에코프로 역시도 2.7%, 2.8% 가까운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가 9만 5,600원이고요. ABL바이오가 2.2% 내림세로 19만 6,6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오늘 조정받고 있습니다. 3.6% 양세, 약세, 현재 거래가 50만 4천 원이고요. HLB까지도 2.1% 빠집니다. 거래가 5만 1천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5,000피를 목전에 두고 국내 증시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흐름 따라서 패닉셀이 나올지 장 초반 분위기는 지켜보신 다음에 대응하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서학개미 브리핑입니다. 보안율에도 서학개미들의 투자는 이어졌습니다.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보관액이 250조 원을 돌파했는데요. 달러원 환율이 1,470원을 훌쩍 넘어서며 고공행진하고 있지만 국내 투자자는 이 같은 부담 속에서도 미국 주식을 매수하면서 보관액을 늘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럼 자세한 거래 내역 살펴보시죠. 3위와 5위는 테슬라 관련 종목들입니다. 1월 들어 테슬라는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내내 약세를 기록했는데요. 주가가 고점을 찍고 내려오자 이를 저가 매수 기회로 판단한 국내 투자자들이 공격적인 매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단순한 자동차 판매량은 줄었어도 투자자들은 로보택시와 올해 1분기에 공개될 3세대 옵티머스 로봇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8일로 예정된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둔 기대감도 투자자들의 매수세를 자극했습니다. 4위는 엔비디아입니다. 미국 정부가 H200칩의 중국 수출을 허용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지만 중국 정부 측에서 구매 기업을 제한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엔비디아처럼 너무 많이 오른 종목 대신에 업황 회복이 기대되는 마이크론과 같은 메모리 반도체나 장비주로 눈을 돌리는 섹터 내 순환매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에 엔비디아는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2위는 알파벳입니다. 총 매수 대비 매도 규모가 현저히 낮아서 차익 실현보다는 보유 비중을 늘리려는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애플이 차세대 시리에 구글의 제미나이를 탑재하기로 했다는 대형 파트너십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또한 지난주에 알파벳은 시가총액 4조 달러를 돌파하며 시총 2위 자리에 올라섰죠. AI 생태계의 주도권이 구글로 넘어가고 있다는 상징적인 사건인데요. 결국 AI 전쟁의 최종 승자는 데이터를 준 구글이 될 것이라고 해석한 서학개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선 모습입니다. 1위는 SOXL입니다. 역대급 매도 물량이 쏟아졌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지난주 14일 하루를 제외하고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특히 TSMC의 역대급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SOXL 가격은 가파르게 상승했는데요. 어제는 미증시가 휴장이었죠. 주말과 휴장을 앞두고 서학개미들이 발빠르게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에서 주목받은 종목 리포트도 살펴보시죠. 올해 AI 테마가 훈련 중심에서 추론으로 이동하면서 낸드 플래시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샌디스크 주가는 74% 넘게 급등했는데요.
바클레이스의 샌디스크에 대한 종목 리포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클레이스의 톰 오말리 애널리스트는 샌디스크 주가가 증산 소식 전까지는 계속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TSMC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4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올해 자본 지출 가이던스를 전망치보다 훨씬 높게 제시하면서 샌디스크 주가도 함께 동반 상승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샌디스크가 기업용 SSD에 사용되는 낸드 플래시 가격을 100% 이상 인상할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죠. 메모리 가격 급등의 이유를 톰 오말리 애널리스트는 신규 생산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샌디스크에 대한 투자 의견 비중 유지로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는 220달러에서 385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인텔에 대한 시티그룹의 종목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인텔에 대해 가장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매도 의견을 유지해왔던 시티그룹이 드디어 움직였습니다. 말릭 애널리스트는 현재 반도체 시장의 공급 부족에 주목했습니다. 현재 TSMC의 첨단 패키징 라인이 꽉 차 있다는 점이 인텔에게는 유례없는 기회의 창이 됐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엔비디아나 브로드컴 같은 큰 손들이 TSMC에서 물량을 다 소화하지 못해서 결국 인텔의 파운드리 문을 두드리는 낙수 효과가 시작됐다고 언급했는데요. 또한 인텔의 차세대 공정인 18A로 인해 인텔의 공정 수율이 크게 개선됐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미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까지 더해지면서 인텔이 성장할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평가했습니다. 이에 인텔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도해서 중립으로 상향 조정하고 목표 주가로는 50달러를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티그룹의 마이크론에 대한 종목 리포트도 살펴보겠습니다. 시티는 AI 서버에 들어가는 고대역폭 메모리 수요가 여전히 폭발적이라며 메모리 공급 부족 현상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하지만 말릭 애널리스트는 D램 가격이 1분기 대비 2분기에 둔화될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마이크론의 주가는 보통 가격이 얼마나 더 가파르게 오르는가에 따라 움직이는데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구간에서는 주가도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은 겁니다. 이에 시티그룹은 마이크론을 포커스 리스트에서는 제외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로 유지했고 목표 주가는 330달러에서 385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종목 리포트 전해드렸습니다. 현재 시각 8시 30분 향이 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또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코스피가 이제 13거래일 만에 처음으로 좀 하락 전환했고 시간에서 좀 종목들이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 글쎄요, 이제 뉴욕 증시 보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 그린랜드에 대한 매입에 대한 진심이 다시 한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지정학적 리스크 불거진 모습이고 또 일본에서는 그 국채 수익률이 또 급등하다 보니까 오늘 너무 여러모로 좀 불안하고 화가 나네요. 화가 나요.
내가 지금 정민앵커 본 이래 오늘 제일 많이 떠시네. 많이 떨리는가 봐 지금 개장 앞두고. 지금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들이키는데 네. 막 속이 타고 어. 막 아니, 유달리 나는 씁쓸하게 느껴지고 커피 그렇더라고요. 달던데 왜 커피가 써요 오늘? 아니, 그동안 좀 이렇게 났던 수익들이 지금 다 흘러내리니까 화가 나죠. 화가 나. 예. 뭐 별일 있겠어요. 밑에 매트리스가 이렇게 두껍고 넓은데 지금 뭐 90조가 넘던데 고객 예탁금이 아, 소장님 뷰 믿어도 되는 거죠? 지금 뭐 몇 달 동안 지금 증권사 객장의 직원들은 점심을 못 먹던데 계좌 연으라고 아, 손님들 밀려오고 그 증권사 객장 엄청나게 많은 손님들이 예. 찾아온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뭐 이번은 다르겠죠. 옛날에는 그런 걸 가지고 꼭지 조짐이다 했지만 믿어봅시다. This time is different. 혹자는 그게 제일 시장에서 위험하다고 했는데 근데 어제 노이트 노른 말씀도 드렸지만 9회 1사였잖아요. 예, 예. 타자 2명만 잡으면 1명 더 잡았으면 어제 13거래일 역대 최장 기록 타이. 그리고 1명만 더 오늘 올랐으면은 14거래일째 해서 이야 진짜 정부에서 하자고 하니까 이런 날도 되는구나. 5천도 금방 가고 사상 최장 기록도 우리 증시 역사에 세우는구나 했는데 어제 아깝이네요. 빗 맞은 안타에 그냥 노이트 노를 깨졌습니다. 아니 소장님이 앞서 또 그 저한테 차트 보여주시면서 어제 예, 얘기해 주신 어제 거 좀 그러니까요. 알려주세요. 어제 조금 이렇게 4885.75가 어제 마감인데 네. 뭐 기술적으로야 상세한 내용은 그거고 어제 4885를 갖다가 개장 초 급락하고 올라설 수 있는가가 굉장히 관건이었는데 네. 그걸 너무 쉽게 올라서더라고요. 쉽게 올라서고 결국은 4885에서 마감을 했는데 결국은 그 쉽게 올라선 부분은 다소 오버슈팅 내지는 뭐 조금은 그만큼 지금 시장이 전통적인 어떤 분석 기법이나 심리가 안 통하는 다소 이렇게 좀 흥분된 상황이다 하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 4885에서 다시 이제 대외 변수 반영해서 뭐 그거 해야 이제 좀 밀리는데 어제 저점 깨는지가 궁금하네요. 또 대통령 또 신년 기자회견도 있고 한 날인데. 그나저나 진짜 국채 수익률이 걱정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본 40년물이 처음으로 이렇게 4%를 돌파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국채 가격이 폭락했다는 얘기고. 거의 퍼센테이지로 치면은 한 10% 이상 국채 가격 빠진 거예요. 예. 일본은. 예. 일본만 그렇습니까? 지금 뭐 덴마크 연기금들 그러게요. 미국 국채 팔겠다고 나서죠. 그러니까 장기물로 막 빠지고 저기 금리가 폭등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베센트가 바쁘네요. 그 버릇거리는 아버지의 엄마가 바쁘잖아요. 아 예. 네. 트럼프 또 이제 다보스 뒷감당 포럼에서 하느라고 예. 이거저거 하느라고 베센트 장관이 굉장히 바쁘다는 게 보여집니다. 네. 여러모로 오늘 또 많이들 예민하실 것 네, 같은데 그러네요. 또 이분과 함께 전반적인 시장 상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저는 어제도 결국 반꿀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냥 뭐 진반꿀 어제도 진반꿀 되고 말았는데 뭐 당연히 오르겠거니 13거래 연속 타이를 이루고 내일은 즉 오늘은 수요일쯤에는 송 대표님 나오시는 날은 대망의 5천도 찍고 이렇게 제가 그거 했다가 지금 약간 시장이 우리도 우리지만 시장 전반적으로 약간 좀 긴장할 만한 그런 어떤 흐름이 보이네요. 제가 너무 쫄고 있습니까? 뭐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국내는 그렇게까지 걱정하지 않는데 맞아요. 저도 그래요. 펀더멘탈도 네. 그렇고 뭐 사실은 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돈을 잘 벌지 않습니까? 네. 기업들이 뭐 그러고 또 뭐 경제 성장률도 확실히 올해는 작년보다 나아질 거고 뭐 이렇게 크게 이렇게 뭔가 악재를 찾기가 오히려 어려울 정도의 상황인 건 맞는데 제가 늘 이제 아마 계속 작년 말부터 뭔가 올해 맞이할 리스크 중에 하나가 크게 보면 이제 그러니까 해외발 그러한 그 변동성, 특히 이제 미국장이 흔들렸을 때 그에 따른 이제 같은 출렁임 이제 뭐 이런 걸 한번 말씀드린 것 같고 와일드카드는 장기금리다 그 얘기도 계속 맞아요. 말씀을 드렸는데 네. 확실하게 이제 그 두 개가 어찌 보면 어제 하루에 다 나온 거죠 한꺼번에. 한꺼번에 터졌죠. 예, 그리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소위 이제 그 원인 제공자가 미국 자체라는 거, 특히 트럼프라는 거고 아마 다보스 포럼 가서 하는 코멘트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늘 밤이죠. 예, 우리 예. 시간으로. 네. 지금 대거 다 그 소위 최고의 인원을 데리고 가서 예. 인력과 뭐 CEO들 뭐 다 데리고 가서 사실상 이제 글로벌 맹주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하고 한마디로 연표하는 거죠. 저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다 꿇어 뭐 이거죠. 사실 예, 내 앞에 다 꿇어 예, 이제 이 얘기를 예. 지금 하러 간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다만 이제 그 트럼프를 잠재울 수 있는 것이 뭘까를 저도 이제 늘 고민하고 있는데 두 가지 정도. 지금 사실은 이 모든 이제 그러니까 소위 소음일지 이게 신호일지를 알 수 없는데 소음으로 끝나길 바라는데 어쨌거나 이걸 잠재울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는 미국 내의 지금 대법원이죠, 사실은. 네. 예, 대법원이 일정 부분 그러니까 소위 제동을 좀 걸어주면 그럼 관세는 위헌이다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나오는 게 오히려 시장에는 낫다고 보시는 지금 거예요? 트럼프를 잠재울 수 있는 것은 의회도 좀 못하고 있잖아요. 예, 예. 지금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지금 사실은 어. 그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대부분 4주 동안 휴회하잖아요, 예. 대법원. 그럼 빨라야 다음 달 20일인데 그러니까 그쪽 저도 예. 약간 비겁한 것 같아요. 대법원은. 대법원이 비겁해요. 이 양쪽으로 다 이게 자기 사실은 빨리 좀 내줬다고 하죠. 12월 말이나 이럴 주면 본인들이 낸다고 했다가 지금 뒤로 예. 자꾸 미루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어쨌거나 뭐 그러니까 책임지기 싫은 것도 있겠죠. 뭐.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런 게 첫 번째 하나 있고 또 압력도 들어갈 거고 그냥 봐도.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실은 이건 조금 뼈 아픈 건데 사실 그러면 우리가 작년 4월에 봤던 트럼프를 멈추게 할 수 있는 카드는 타코를 밖에 유발하는 없죠. 거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이제 시장에 약간 피를 한번 흘려줘야만 예. 사실 그래야만 이제 네. 트럼프가 움찔 하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생긴 단어가 타코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근데 우리가 타코에 너무 이제 익숙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장에는 지금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시장에는 이제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도 잘 넘어갈 거야. 네, 이게 있고 또 여전히 이제 비관론자들은 이번은 또 다르지 않을까? 혹시 뭐 이제 이런 걱정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속마음은 트럼프밖에 모르겠죠,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근데 왜냐하면 이전에 사실은 관세하는 것만 해도 총칼을 드는 건 아니었는데 네. 이제는 드디어 올해 들어와서 총칼을 들기 시작한 거지 않습니까? 사실. 총칼? 베네수엘라를 무력으로 사실 그렇죠, 진압했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린란드도 예. 지금은 약간 물러서 갖고 이제 돈으로 사겠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그냥 근데 무력으로 지금 가져오겠다는 거잖아요. 그린란드도 사실은. 군대가 움직여요. 8개국이 파병을 했고. 그러니까요. 어제 미군 예. 또 투입되니까 독일군은 또 슬그머니 빠지던데요 또. 예. 예. 그래서 이게 어쨌거나 이게 사실은 부딪히면 안 되죠. 진짜로. 그러니까. 예. 정말 부딪히면 안 돼. 큰일 예. 나는데 그러니까 작년과 이번은 또 확실하게 좀 상황이 달라진 같은 분쟁이 나도 그리고 지금 이번 그 다보스 포럼에 참석 안 하는 데들은 지금 이 소위 트럼프의 관세 압박에 대응했던 나라들은 이번에 그 소위 정상들이 안 오더라고요. 네. 중국, 인도, 브라질 뭐 이런 데는 안 오고 유럽은 일본 빼고는 다 그 G7은 G6는 다 참석을 하는데 아마도 이제 트럼프를 좀 컴다운 좀 네. 이제 네. 좀 하려고 어제 안 그래도 트럼프가 자기 그 SNS에다가 그 마크롱 대통령이 저녁 식사 초대했다 뭐 이런 거 뭐 올렸지 올렸어요. 않습니까? 예, 트루스 우리 소셜. 얘기 한번 해보자 뭐 예. 이런 거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거기 응할지의 이제 이슈는 있는데 그래서 그냥 좋게 생각해 보면 지금 중간 선거 앞두고 베네수엘라는 성공했지만 그린란드에 대해서는 앞서 뉴스 코멘트에서 나왔지만 미국의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반대잖아요. 네. 그렇다 보면은 중간 선거 자체에 대해서 불안하니까 사실 자기 질 것 같으면은 멈추지 않을까? 이건 이제 합리적인 현재의 가정인 것 같고요. 근데 반면에 이제 트럼프와 그 지금 주변에 둘러쓴 마가 세력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소위 이제 100년, 200년 전에 보면은 지금은 당장 국민들이 이해해주지 못하지만 무력으로라도 그린란드를 갖고 오면 내가 50년, 100년 후에는 칭송받을 거야. 네, 그러니까 그 순간에 고통을 있었지언정. 이것도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이 두 가지의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중간 선거 이기기 위한 것에 뺏을 할 거냐, 내가 100년 후에 칭송받는 대통령이 될 것을 뺏을 할 거냐가 사실 트럼프의 마음속에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에서 이제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느냐의 강도를 앞으로 적어도 이제 한두 달간 봐야 될 텐데 그것 자체는 시장에 상당한 이제 노이즈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만은 맞다 이렇게 봤습니다.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그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 트루스 소셜에 지금으로부터 한 17시간 전쯤에 올린 이미지인데 이거 말고도 보면은 이제 그 유럽 각국 정상회의를 이렇게 모아놓고 지금 보니까 성조기로 뒤덮인 지역이 지금 다 뭐 캐나다, 멕시코, 그린랜드예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그 의지가 드러나는데 이거는 이제 짜깁기예요. 이제 본인이 이렇게 그렇겠죠. 짜깁기를 한 거예요. 그렇겠죠. 예.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자기가 이런 식으로 그린란드에 대한 매입을 의지를 드러내고 유럽하고 지금 약간의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또 미국과 그러니까 유럽이 미국에 투자하겠다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예상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또 이렇게도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거다라는 그 의지를 좀 드러낸 그런 이미지가 아닌가 싶어요. 예, 말씀 주신 대로 적어도 이제 마가 진영은 저기 그린란드를 무력까지는 아니더라도 소위 복속시키는 거 예. 이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일단 소위 집토끼부터 지키고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집토끼, 예. 예. 통상 집토끼 뭐 예. 그런 거 네네네. 산토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토끼부터 지키고 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좀 더 지금 강경하게 나가는 입장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린란드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또 다른 거는 좀 이런 표현이지만 유럽을 대등한 협상 대상이라고 보지 않는 거 이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중국이나 러시아는 오히려 대등한 협상 대상으로 보는 것 같고요, 사실은. 근데 반면에 유럽은 어차피 우리가 안 지켜주면 너희들이 어쩔 거야라는 생각을 분명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 사진도 저게 네. 저도 이제 저 사진을 주문했었는데 네. 2018 그러니까 이게 작년도 8월에 있었던 겁니다. 이게 예. 이게 작년 8월에 있었던 사진인데 뭐냐면 그 전에는 2018년도의 사진도 하나 있어요. 네네. 이게 그때는 메르켈 총리와 G7에서 네. 상당히 트럼프를 압박하는 듯한 아, 사진. 예, 그래 맞아요. 예, 그 사진이 있으면 그것의 정반대편에 있는 게 아까 봤던 백악관에서 요 사진이죠. 저 사진. 예. 2018년도에 캐나다 G7 때 저거는 저 합성이 아니죠. 이거 그대로입니다. 저거는 리얼이죠. 리얼입니다. 네, 네. 리얼이고 저 당시에 저 때는 무슨 말이었냐면 트럼프가 관세 카드 들고 나오니까 너희가 지금 좀 자유무역 시대를 깰 거야라고 이제 압박을 하고 있는 이제 사실은 예. 그거였는데 저 때는 사실은 트럼프가 좀 뭐랄까요 화를 속으로 분을 삼켰다고 해야 될까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이게 트럼프는 끝까지 뒤끝이 있는 스타일이라서 그렇죠. 끝까지 복수를 한 스타일이다 보니까 아까 보였던 그 화면 근데 사실은 이게 진짜는 백악관에 올라온 사진을 보면은 거기서 그 사진만 빼고는 나머지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여기 앉아 있고 지금 요건데 네. 이거 실제로 있었던 예. 장면이거든요. 트럼프가 앞에 교장 선생님처럼 앉아 있고 이것도 합성이 아니죠. 이것도. 이거는 백악관에 네, 올린 맞아요. 예, 올린 진짜예요. 사진입니다. 네. 앞에 이게 유럽의 정상들을 학생들 모양 네. 아니면 자기 부하 직원들 모양 소위 그러니까 원래 회의 하듯이 그렇습니다. 앉혀놓고 하는 네. 이제 그 하듯이 그러니까 결국은 대등한 관계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럽에서 무슨 얘기를 해도 잘 안 듣는 사실 그 분위기는 그러게요. 분명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 그린란드 사태가 생각보다 쉽게 봉합이 될 수 있을까라는 좀 고민도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이 사실은 이제 저는 거기까지는 설마 갈까 싶긴 하지만 유럽이 정말 카드를 절대 이거는 입 밖으로도 안 꺼낸 거. 그 카드가 사실은 그거잖아요. 이제 유럽이 미국 자산 판다. 사실은 그 쉽지 않은 얘기긴 한데 네. 이런 표점인 거는 서로 같이 죽자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같이 죽자는 건데 정말로 근데 거꾸로 말하면 둘이서 이 전쟁 관계쯤 되면은 전쟁 관계인데 상대방의 돈 빌려준다 상대방한테 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사실은 그렇게 되면 이게 전쟁 관계까지 가면 사실은 얘기가 그걸 또 우리가 열어둬야 되는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다보스에서 아마도 G6가 만나서 트럼프의 심리를 어떤 부분 이제 얘기를 해서 좀 달래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적어도 어쨌건 트럼프가 소위 봉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생각보다 이 현재 그 분위기는 빨리 가라앉고 다시 제자리로 찾아갈 텐데 서로 목리를 부리기 시작하면은 생각보다는 이런 현재의 변동성이 조금 더 길어질 가능성도 좀 열어둘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사람의 이 바디랭귀지가 중요한데 아까 첫 번째 장면 메르켈이 막 윽박 지르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 팔짱 낀 모습과 표정 볼 것 같으면은 너희들 끝까지 가봐. 저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물러서거나 변화를 갖다 기대하기는 힘든 어떤 장면 아닙니까? 네. 그죠? 그게 딱 그냥 한 8년 만에 또
완전 다른 모습으로 아까 보여주신 네. 전부 도열시켜놓고 네. 저장면으로 바뀌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근데 사실 이렇게 보다 보면 그냥 인간적인 그냥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유럽의 지도자들이나 유럽 주민들이 그린란드 주민들이나 할 것 없이 모욕감은 느낄 만해요. 그렇죠. 야, 일을 이런 식으로 해 싶기도 하고 무슨 뭐 유엔사나 31개 포함해서 66개 국제기구에서 탈퇴하겠다. 이런 게 우리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 여기서 보면은 어쨌거나 트럼프 시대는 조금 상식으로 접근하다 보면은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 주신 대로 그 상식이라는 게 어찌 보면은 오래되지 않은 상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오래되지 않은 상식. 무슨 말이냐면 그 상식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브레튼 우주 체제, 네, 나토 체제 네. 이후로 만들어진 한 예. 70년 동안 만들어진 건데 그 이전에 몇백 년은 훨씬 더 지금과 유사한 예. 힘으로 모든 것을 다루는 게 더 오래된 사실은 상식이었고 그것의 결과가 1, 2차 세계대전이라서 예. 우리 그러지 말자라고 지금 만들어 놓은 건데 이제는 이제 사실 그 사이에 이제 또 생각들이 바뀐 거죠, 많이. 그렇게 보면 다시 이제 70년 이전인 몇백 년 전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본다면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게 관성이란 게 있어서 네. 70년간 이루어진 것이 하루아침에 바뀌겠어라는 것이 당연한 우리들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70년 동안 시장을 볼 사람도 없고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지금 트럼프의 머릿속에 있는 거는 정말로 복고주의 스타일인데 100년 전에 200년 전에 대통령들을 소환해서 그들을 담고 싶어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네. 맥켄린이 뭐 예. 멀론이 뭐 이런 사람들을 담고 싶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면 트럼프가 정말로 이게 큰 그림을 갖고 있는 것만은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요즘 이렇게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하루하루의 뉴스 흐름을 갖다가 이 거의 한 2시간에 가까운 저희 프로인데도 언급조차도 못한다 싶을 때가 많은 게 지금 미국 거의 내전 상태거든요. 그 미네아폴리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시위, IC 요원이 이제 네. 그렇게 총격으로 죽고 하는 그런 상황 이후에 그리고 지금 뭐 거의 군까지 동원할 태세죠. 지금 유럽에서도 저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일촉즉발이죠. 거기다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을 대체할 평화위원회 피스보드라고 여기 자기가 의장을 하면서 유엔을 대체해서 뭘 하겠다라고 하면서 각국에 또 한 60개국 되나 보던데 참가하라고 우리한테도 왔나 보던데 네, 그렇죠. 중국 빼고 네. 뭐 이런 식이니까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근데 문제는 어제 도이치뱅크가 AI 허니문은 끝났다라는 제목의 리포트도 냈습니다만 이게 사실 미국 장도 이렇게 차트를 볼 것 같으면은 트럼프발 노이즈가 아니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 조정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싶은 레벨에서 자꾸 이렇게 일이 터지니까 네. 그래서 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민행크도 떨고 있고. 그래서 적어도 이제 미국 시장은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좀 색깔이 좀 변하고 있는 것만은 맞고요. 이제 네. 그 얘기를 제가 계속 지금 몇 개월째 말씀을 드리고 네. 있는데 확실히 그 미국의 업종 수익률도 정확한 것은 10월 말, 작년 10월 말 FOMC 전후로 크게 변화했다. 그때 보시면은 사실은 그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AI 그래서 사실은 정보기술, 유틸리티, 경기소비재, 커뮤니케이션스 저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 M7하고 그다음에 전력 관련된 거니까 다 AI죠, 사실은. 이것이 최상위권의 수익률을 보였었는데 우측가 보시면은 지금 그 소위 작년 11월, 12월 지금까지의 수익률을 보시면 예. 완전히 바뀌었죠. 정보기술 IT 쪽이 제일 안 좋으네. 예. 예. 지금 사실 제일 꼴찌로 이제 확 물러섰고 반면에 소재, 건강관리, 에너지, 필수소비재, 산업재 결국 원자재 랠리 그다음에 일정 부분은 필수 소비재는 사실 월마트 효과도 좀 일부 좀 있고요. 월마트가 요즘 워낙 잘 나가니까. 네. 그다음에 그 뭐 금융도 이제 사실은 나쁘지 않았고 결국은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대형 성장주 중심의 시장이 비미국의 또 미국 안에서는 소형주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가치주스러운 거 스타일 자체가 가치주스럽다는 거는 보시면 소재, 에너지, 산업재, 금융이 상대적으로 멀티플이 낮은 업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는 가치주스러운 업종들이 좀 나은 모습, 그다음에 경기 순환적인 상태. 그렇게 이런 것이 바뀌는 것 자체가
미국의 이제 색깔이 확실히 좀 바뀌었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상황에서 트리거를 준 것이 사실은 그 두 번째 차트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차트까지 아예 말씀드리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요런 데에 대해서 미국은 우리도 좀 기술적으로는 과열이지만 두 번째 장표에 보시면 빅스에 대한 벳이 역대급으로 상당히 뭐랄까 쇼벳이 왔다. 이것이 사실은 시장을 좀 더 말씀드린 대로 불안하게 만드는 예. 요게 좀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통 빅스라는 건 변동성 지수입니다. 그래서 네. 빅스를 산다는 얘기는 앞으로 시장이 막 변동해갖고 빠질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빅스를 사는 네. 건데 빅스를 판다는 얘기는 네. 앞으로 시장이 되게 좋아질 거란 것의 배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빅스에 대해서 숏 배팅이 되게 심해진 게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분홍색으로 내려오는데 지금의 내려온 수준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내려와 있잖아요. 지금 맨 아래쪽에. 근데 이게 언제 수준이냐면 2년 전 2024년도 7월 초 수준입니다. 근데 그때 딱 기억하시면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딱 있었고 한 달 동안 난리가 한번 났었잖아요. 아하. 근데 사실 그때 수준으로 시장이 상당히 앞으로 모든 게 좋아질 거에 대한 그런 이제 강세장 빼시 시장이 만연을 예, 하고 있는 예. 거고 이건 마치 배 안에서 거기 탑승객들이 다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러면 파도가 좀 세게만 오면 기우뚱해 버릴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밸런스 있게 펼쳐지지 않고. 그래서 사실은 뭐 적어도 좀 시장 자체가 너무 한쪽으로 좀 쏠림 현상이 있기 때문에 특히 미국 시장은 그렇게 놓고 보면 조금 더 사실은 이런 변동성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네. 자, 지금 시각 8시 52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볼게요. 오늘 1%대 하락이 예상됩니다. 4,825. 코스닥도 2% 약세 출발 예상됩니다. 955로 집계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소폭 내림세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14만 4,700원, SK하이닉스가 1%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 73만 2천 원이고요. 현대차입니다. 2%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46만 7,500원, LG에너지솔루션도 1.7%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39만 6천 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8% 내림세가 예상되고 있고요. 지금 기아도 4%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가 15만 7천 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보합 예상되고 있습니다. HD현대중공업, 두산에너빌리티 모두 3%대 하락 예상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3.9%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46만 천 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모두 3%대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ABL바이오 예상 체결가 19만 3,500원으로 3.7% 약세가 예상됩니다. 레인모로보틱스도 지금 50만 2천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네요. 4% 하락 예상되고 있고요. 리가캠바이오도 2%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HLB 삼천당제약 모두 3%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 코오롱 티슈진, 펩토론까지도 일제히 3% 안팎으로 좀 내림세가 예상됩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한 6분여 가량 남았는데 일단 지금 호가 분위기만 놓고 봤을 때는 뭐 일부 통신주라든지 아니면 금융주, 방산주 이런 쪽은 어느 정도 좀 하단이 좀 지지될 것으로 보여지는 분위기고 네. 그 밖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 쪽으로는 좀 약세가 예상되는데 이제 문제는 네. 이 낙폭을 또 빠르게 줄여낼 수 있는지 여부일 것 같고 글쎄요 예측이 쉽지 않네요. 네. 예. 그래요. 뭐 시장이 이렇게 조정받아가면 가는 게 이제 시장의 속성인데 네. 지금 최근 몇 달 사이에 우리 코스피나 코스닥 한국 증시에서는 그런 어떤 경험칙이나 상식이 그냥 이렇게 매번 외면당했잖아요. 그냥 장중 짧은 조정으로 끝나고 끌어올리고 해서 결국은 뭐 킹스피 소리를 듣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궁금합니다. 뭐 많이 바쁠 것 같네요. 지수도 방어해야 되고 환율도 이거 자꾸 1,480원 쪽으로 가는. 달러는 지금 약세인데 맞아요. 달러는 오히려 약세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셀 아메리카 어떤 우려가 유럽 쪽에서 이제 나오면서 달러는 약세인데 그 와중에 우리 환율은 달러 환율은 올라가고 있고. 근데 참 이거는 한번 같이 한번 보고 싶다 싶은데 이게 뭐요? 아니 오늘 재밌는 국민은행에서 데일리 리포트인데 우리 환율이 상방 리스크, 하방 리스크가 다 크다는 거예요. 다 열려 있다고요? 다 열려 있다.
열려 있다는데 이제 위로 상방 리스크, 환율이 위로 튈 리스크라는 것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어느 정도 늘 들어오셨으니까 그건데 하방 리스크 부분도 상당히 논리적이에요. 보면은 이제 무슨 뭐 구매력 평가설이나 재기성 이론 이런 것들에 따라서 결국 장기 적정 환율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 너무 높다는 건데 그 부분도 그거 하네요. 그 말 나온 김에 우리 송 대표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최근에 이제 IMF에서 한국에 대한 환율, 외환시장에 대한 경고가 나왔다는 게 제가 지금 제대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대외 자산은 엄청나게 큰데 한국이 그걸 처리하기에는 외환시장의 폭이나 깊이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혹시나 달러가 확 이렇게 달러 매도가 한꺼번에 쏟아졌을 때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 경고 맞습니까? IMF의 얘기가? 소위 이제 시장이 얇다고 하죠. 얇죠. 예, 시장이 얇다고 해서 뭐 그 말은 일정 부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항상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달러 수요가 그러니까 쇼티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항상 이제 달러 수요는 많거든요. 늘 아시죠? 네. 우리는 수출하는 기업들이 많으니까 수출하려면 뭔가를 사와야 되니까 수입에 대한 욕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달러에 대한 수요는 맞는데 네. 최근 들어서는 그러한 실물 경기를 넘어서 금융자산 투자에 대한 달러 수요가 엄청나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말씀 주신 대로 달러에 대한 그러니까 그것을 감당하기에는 외환시장 자체의 규모가 상당히 좀 적지 않냐라는 걱정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말씀 주신 대로 한국은행이 이제 아마 좀 하도 공격을 많이 받으니까 지난주에 블로그에서 그 내부의 한 과장님인지가 이렇게 잘 분석해 갖고 달러 시장에 대한 분석을 잘 주셨는데 좀 시장은 좀 특이하다. 현물은 상당히 지금 약세로 보이지만 실제로 소위 그 외환에선 보면 실제로는 그걸 이제 빌리는 스왑 트레이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금리는 역대급으로 좀 낮아져 있다. 실제로 만약에 정말로 우리나라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달러 빌리기가 어렵다면 스왑 트레이드가 엄청 좀 높아져 있어야 될 텐데. 즉 달러 빌리는 비용이 스왑 시장에서도 높아야 되는데 달러 되게 낮다. 이러면 이건 뭔가 좀 내부의 균열이 좀 괴리가 있긴 한데 저도 있고 보면 펀더멘탈 이슈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수급 이슈인 것 같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제 생각에도 지금 상황에서는 최근 6개월이 상당히 좀 독특하고 특이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런 세 번째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제가 지난주에는 이게 그 소위 이제 시계열로 보여드렸는데 이번에는 아예 신흥국 내에서도 아시아 통화하고 또 신흥국 안에서도 이게 과연 이제 미국의 달러에 대해서 대응이 좀 다르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데 일제적으로는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만 약세를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렇지 않고요. 아시아권에서는 제일 약세는 이거 어제자까지 기준으로 제가 6개월 환율 상승 하락률을 보인 겁니다. 달러 대비 위로 올라가면 통화 약세인데 대만 달러가 제일 약세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일본 엔화, 한국 원화, 인도 루피 보시면은 대부분 지금 미국하고의 관세 협상이 끝까지 아주 강하게 진행됐던 데고 소위 미국의 대미 투자 압력이 되게 컸던 나라들입니다. 대부분. 그리고 뜯기는 나라. 그렇죠. 결국은 그래서 아직까지도 지금 돈은 당장 안 났지만 앞으로 나가야 될 나라들이다. 대만 같은 경우는 5천억 달러, 우리 거의 2배 가까이 더 늘어났고, 좀 일본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정도의 상황이라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인도는 이런 표였지만, 그러니까 미국에 맞선 이런 상황이었다. 그리고 저 네 나라의 특징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 자원 빈국들입니다. 보시면은 뭔가를 장사를 하려면 뭘 사와야 되는 나라들. 심지어 에너지도 다 사와야 되는 나라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유가가 낮아서 다행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서는 소위 달러 수요가 좀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는 맞다. 꼭 그 다음에 대만, 일본, 한국은 또 대미 투자 같은 이제 미국 투자 수요도 많은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들의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좀 쏠려 있어서 상대적으로 6개월간 약세인데 반면에 우측에 가보시면 남아공, 멕시코, 브라질, 중국, 위안화는 신흥국의 대표적인 나라들인데 다 달러 대비 강세예요. 특이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일률적이지 않은데 저 나라의 특징은 뭐냐면 중국을 좀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들은 자원 부국입니다. 사실 중국도 워낙 많이 써서 그렇지 자원이 없는 나라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대신에 어마어마한 사실은 경상수지 흑자인 나라기도 하죠. 그다음에 3조 달러 이상의 지금 사실은 미국 달러를 갖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저들은 소위 이제 미국하고의 그러한 소위
소위 경상수지 이런 이슈가 크게 없는 그러면은 나라들이거든요. 그 얘기는 좀 네. 개장하고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저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보자 개장합니다. 네, 1월 21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이제 13거래일 만에 좀 하락 전환한 모습이었고 시간외에서 많은 종목들이 좀 급락하는 모습이었고 일본 쪽에서는 이제 감세 정책으로 인해 부채 가격이 감세 정책으로 인해서 국채 가격이 폭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국채 수익률이 좀 급등하는 모습이었고 이러한 부분이 시장에도 좀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매입에 대한 의지가 다시 한번 더 확인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도 좀 불거지고 있는 양상이고요. 변동성이 좀 확대되고 있는 시장 분위기죠. 자,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부터 좀 체크하겠습니다. 코스피가 1.5% 떨어집니다. 4,808, 코스닥도 1.8% 하락합니다. 958, 양시장 하락 출발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1.4% 떨어집니다. 14만 3천 원이고요. SK하이닉스도 1% 내림세로 지금 현재 73만 4천 원. 그리고 현대차도 1% 하락합니다. 47만 3,500원. LG에너지솔루션도 1.8% 떨어지네요. 39만 5,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하락합니다. 190만 6천 원. 그리고 기아가 지금 1%대 내림세입니다. 현재 16만 700원, 삼성전자 우선주가 2.9% 하락합니다. 10만 3,900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보합권이네요. 130만 8천 원, HD현대중공업이 3.9% 하락합니다. 61만 6천 원이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3.5% 내림세로 9만 2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현재 알테오젠이 4% 약세입니다. 45만 9,500원, 에코프로비엠이 1.6% 하락하면서 15만 7,200원, 에코프로도 2.9% 하락합니다. 9만 5,400원, ABL바이오 지금 3% 떨어지네요. 19만 4,400원, 레인보로보틱스가 50만 2천 원으로 4%대 하락입니다. 리가캠바이오도 3.6% 떨어집니다. 16만 600원, HLB가 2% 하락합니다. 5만 1,000원, 삼천당제약이 2% 하락하고요. 코오롱티슈진이 7만 2천 원으로 2.9% 떨어집니다. 펩트론이 23만 8,500원으로 3%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도 양시장 빠르게 지금 코스닥 쪽은 2%대 하락입니다만 지금 이제 유틸리티 섹터 쪽 그러니까 한국가스공사가 2.8%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41,900원, 그리고 삼천리, 대성에너지도 1.5%에서 2%대 상승 흐름이고요. 한국전력도 66,200원으로 지금 1.2% 올라가고요. GSE가 8% 강세, 서울가스가 5% 올라갑니다. 65,200원 선. 대성홀딩스, 인천도시가스도 지금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지금 하락하는 종목이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742개, 상승하는 종목이 126개고 코스닥 쪽에서 하락하는 종목은 1,400개가 넘습니다. 그래도 빠르게 지금 밑꼬리 달고 올라오는 쪽이 있는 게 스틸파이브 강관업체 쪽.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넥스틸이 23% 급등합니다. 12,890원 선을 넘어서고 있는 모습이고 KBI 동양철관, 하이스틸, 휴스틸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아제강이 5% 상승하고요. UST도 1% 이상 올라갑니다. 오늘 외국인 그래도 순매수하는 종목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기아, LG전자, 포스코홀딩스, 하나오션, 두산에너빌리티, LG에너지솔루션, 신한지주, 에코프로비엠 순으로 확인이 되네요. 수급 상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 보여줍니다. 각각 1,734억 원, 149억 원 매수 우위고요. 개인 투자자는 1,913억 원 순매도를 나타냅니다. 코스닥에서 개인 366억 원 매도 우위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39억 원, 90억 원 순매수를 보여줍니다.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달러원 환율입니다. 오늘 2원 30전 상승한 1,480원 4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환율이 좀 올라가네요, 많이. 80원을 올라섰나요? 네네. 결국 그러면 12월 24일 그때 이제 개입 시작했던 크리스마스 이브 때 레벨까지 와버렸다는 얘기네요. 근데 지금 아까 윗꼬리가 아니고 아랫꼬리 아니에요? 제 아랫꼬리 달고 올라온다고. 아니요, 윗꼬리를 하셨어요. 그래요?
제가 말을 잘못한 거죠. 뭐 아래 꼬리 달고 올라온. 생방이다 보니까. 뭐 네, 그렇습니다. 아래 꼬리 달고 맞아요, 올라온 맞아요. 종목들. 예, 예. 근데 어제 유럽 지수들도 많이 빠지긴 했는데 여기가 진짜 아래 꼬리들이 많이 달렸네. 음봉이든 양봉이든 간에 그런 상황이 많이 빠져서 그렇긴 한데 오늘 만약에 플러스 만들어내면 진짜 대단한 시장인데 그죠? 그렇죠. 지금 분위기가 플러스 만들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예? 4,842. 확실히 우리 정민앵커는 지수 수능형 표정이야. 저요? 지금 이제 확 낙폭이 줄어드니까 훨씬 지금 이 혈색도 돌아오고 저요? 눈도 초롱초롱해지고 이제 아니에요. 심장 떨리는 거 좀 잦아들죠. 저 일일비 하기는 하는데 저도 연륜이 좀 있다 보니까 연륜이 있다 보니까 뭐 크게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크게 흔들리지는 예. 않습니다. 그러니 아니 대표님 앞서 말씀 주신 내용 그래서 결론, 그러니까 아까 저 드리고 예. 싶은 말씀은 이제 미국 달러가 슈퍼 기축 통화라 그렇죠. 그러니까 네. 달러로 모든 걸 거래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는 양상이긴 한데 확실한 거는 이제 이게 그러니까 과거에 지난 14년간 있었던 그러니까 미국 달러 초강세 시장이 이제 지속될 거냐 앞으로도 또 뭐 십몇 년씩 그거는 아니다라는 게 느껴지는 게 이제 확실히 이제 신흥국의 통화 강세에서 일정 부분 좀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사실은 강세로 갔어야 될 과거의 그러한 잣대로 따지면 대만도 지금 작년이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그 지금 역대급 경상수지 흑자거든요. 지금 어마어마한데. 대만. 네. 대만이 네.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사실은 작년도 그렇지만 올해는 지금 반도체 때문에 더 많은 흑자를 보일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지금. 금년에는 예. 왜냐하면 지금 둘이 합쳐서 뭐 지금 200조냐 뭐 이러고 있으니까요. 지금. 예.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외환 그 당국에서 지금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수급으로 지금 평가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뭔가 그러니까 환 자체에서 뭔가 노이즈가 어마어마하게 생길 거다라고 오히려 해석하는 것은 조금은 뭐랄까요. 그것 때문에 만약에 투자에 뭔가 영향을 받는 것은 그것 자체가 오히려 정말로 좀 실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와 지금 반도체 쪽은 그래도 빠르게 대기했던 매수세가 유입되네요. 지금 보니까. 어제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뭐 하락을 했습니다만 네. 마이크론은 버텨냈습니다. 맞아요, 마이크론하고 인텔은 인텔도 괜찮았고. 그러니까 네. 그런 면도 있고 아니 그래도 확실히 뉴욕 증시 대비 국내 우리 국장은 그래도 좀 괜찮네요. 예. 이제 확실히 저는 이제 그 가장 큰 이유는 오늘 이제 그 소위 법사위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 개정안, 이제 네. 상법 3차 개정안. 네. 아니 이제 법사에 올라가면은 1월달 안에 이제 소위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이제 이미 그것이 큰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미국 시장에서 이미 한번 봤거든요,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상당히 그거는 우리만의 이건 이제 다른 나라는 좀 난리가 나 있지만 네. 우리 내부의 수급을 크게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뉴스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그 네 번째 장표를 열어봐 주시면 미국이 왜 이렇게 십몇 년간 나홀로 강세장을 보였냐? 주식도 일종의 물건이라고 생각하면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이 딸리면 가격이 올라가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밑에 보시면 순공급 이게 위로 올라가면 순공급이 많아지는 거고 내려오면은 마이너스 순공급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공급되는 거는 신규 상장하거나 유상증자하는 거 뭐 이런 거죠. 반면에 줄어드는 것은 결국은 그 자사주를 소각하는 겁니다. 네. 미국 지금 밑에 아래쪽으로 파란색이 잔뜩 있는 것 자체는 저 기간 동안 미국은 순공급이 순감했다라는 거죠. 계속 주식이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같은 돈인데 주식 수가 줄면은 소위 주당 EPS 한 올라가듯이 주당 그냥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예. 시장이 거기에 확실히 반응을 했는데 저 기간 동안 제가 전에는 몇 번 보여드렸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순증했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주식 수가 늘 늘어났었는데 이것이 이제 좀 획기적으로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우리나라에서의 그런 큰 변화, 결국은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되면 대략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자사주 규모를 현재 시가로 하면 한 120조가 넘는다고 그래요. 근데 그걸 일괄적으로 다 자사주 소각되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일부는 유예도 되고 그거를 전략적으로 쓰거나 아니면은 뭐 직원 복지에 출자를 하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쓰긴 할 텐데 소각하는 것도 일부 있을 거고 어쨌거나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이런 식으로 좀 뭐랄까요 상당히 엄격하게 가르치는 것 자체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아할 수밖에 없고 국내 수급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데가 제가 보니까 1등이 인포바인이라는 회사인데 그 전체 발행 주식수의 58%가 자사주였더라고요. 예. 최근 한 1년간 한 170% 올랐습니다. 기대감만으로도.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러니까 물론 안 오르는 종목들도 있긴 하지만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자사주 소각에 대해서는 그 소위 경영권을 보유한 오너든 그 경영진은 싫어하겠지만 나머지 투자자들은 다 좋아한다 사실은. 그렇게 놓고 본다면 결국은 이것이 옛날에 그렇게 하려고 했던 밸류업의 완성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도는 사실은 그런 것이 이번에 1월 달에 마무리되는 것 자체는 국내 시장에도 상당히 또 긍정적인 영향을 좀 장기적으로 미칠 수 있고 지금은 가는 분야만 가는데 소위 반도체 그다음에 조방원, 로봇, 우주 뭐 요 위주로 많이 갔잖아요, 사실은. 근데 예. 작년 여름까지 잘 갔었던 부분, 다 한동안 쉬었던 게 뭐 지준이, 은행이니 뭐 이런 한동안 쉬었던 예. 또는 좀 저평가돼 있는 PBR 낮은 종목들 이런들이 다시 랠리를 펼칠 수 있는 환경이 드디어 이제 마련되는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또 뭐 최근 들어서 또 이제 뉴스에서 자주 다룹니다만 아마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 같은데 그 부분 말입니다. 지난번 뭐 RIA 개정 만들어서 뭐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면제해주겠다는 거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나온 것 같던데요. 어떻게 송 대표님 보시기에 그게 효과를 발휘할 거로 보십니까? 뭐 결론적으로 뭐 일시적일 수는 있겠는데 그건 구멍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구멍이. 예. 그래서 그걸 어떻게 다 끝까지 추적해 갖고, 그러니까 세금 예. 혜택만 보고 다시 나갈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예. 그걸 막을 예. 방법이 과연 예. 있겠느냐. 그래서 사실 저거는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내비두면 예. 지금은 작년 한 해 하고 지금까지인가 보면 14년간 전 세계 1등을 보였던 미국 시장과 이제 한 해 1등을 보이는 우리나라하고 비교해 보면 여전히 서학개미들은 미국에 더 신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사실은. 근데 그것이 이제 올해까지도 이제 한 2년 만약에 미국보다 한국이 더 좋으면 거기에 이제 환도 좀 제대로 돌아오면 그러면 생각이 좀 바뀌지 않겠으면 저절로 돌아올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저렇게 무리할 필요가 굳이 없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저는 이런 표현지만 약간 좀 금융당국이 약간 이건 뭐랄까요 너무 그러니까 지금 여론 압력에 밀려서 무리수를 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놔두면 되지 않을까 저는. 여론 압력? 예. 왜냐하면 좀 환율이 항상 문제라고 좀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뉴스를 들으면서 좀 없어 보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야, 저게 대응책이고 저게 소위 말하는 일국의 금융당국에서 내놓는 환율과 주가 방어의 대책이라는 게 저거야? 도대체 세정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막 해도 되는 겁니까? 트럼프 관세보다 더한데. 그래서 네. 제가 전에 이제 증권사나 은행 쪽에 그 소위 그 IT 쪽, 네. 그러니까 소위 그 전산 쪽 예. 개발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제일 고통이 예. 세금 계산하는 그 소위 모듈 만드는 게 네. 제일 어렵답니다. 네. 왜냐하면 그게 자체가 이제 워낙 우리나라 세법이 좋게 표현하면 너무 다양하고 이걸 이제 나쁘게 표현하면 누더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관되게 이렇게 완벽한 솔루션을 텍스 솔루션을 만들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네. 얘기를 하는 거 놓고 봐도 소위 땜 방식 이게 사후 약반문식 그러한 세제들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호흡에서는 사실은 저런 것은 굳이 저렇게 했을 필요가 있을까? 오히려 이번에 오히려 이런 자사주 소각 의무화 같은 것으로 큰 그림에 글쎄. 놓고 자연스럽게 사실은 해외로 나가는 그 결국은 다 수익률을 쫓는 거잖아요. 네. 그 수익률이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자국으로 회귀할 수 있는 연어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 저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나름 최선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한 그러니까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걸 그렇게 비난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예. 그러니까 그들이 판단해서 예. 결국 그러니까 미국에 투자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 그렇죠.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 예. 결과는 본인이 안게 되는 예,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무슨 훈장 선생님처럼 야 그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맞아요. 거는 아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글로벌 스탠다드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 이런 것들은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고 다들 그렇게 하면서 또 어떻게 보면 미국도 주가 끌어올리는데 큰 역할을 했고 근데 그런 정책을 내놓으면은 그게 없어 보이지는 않아요. 네. 궁색해 보이지도 않고. 근데 뭔가 좀 궁색해요. 그렇죠. 말씀 주신 대로 약간 뭐랄까 클래스가 좀 다른 도대체 양도세라는 정책이죠. 게 부동산 시장 다르고 증시 다르고 뭐 다르고 한다는 게 완전 땜빵용으로 막 그때 나온다는 것이 뭐 알아서들 또 대응하시겠죠. 네. 근데 이게 또 절묘하게 미국장이 그 오랜 진짜 장기 상승세 끝에 한 1, 2년이라도 뭐 이렇게 조정받는 국면으로 접어든다면은 이게 또 의외로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습니다. 오, 정부 말 들었더니 딱 좋은데 수익 실현 잘했고 거의 고점 부분에서 세제 혜택 받았고 땡큐 뭐 이래 나올 수도 있겠네요. 이 뭐 이제 결과를 봐야 되는 거지만. 네. 아니 지금 코스피가 지난해 사실 이제 국가별로 수익률을 봤을 때는 1등이었고 그다음에 올해도 지금 계속해서 흐름이 괜찮은 상황에서 어제 좀 약간 쉬어가는 모습이고 오늘도 그래도 이제 밑꼬리 달고 올라오는 상황인데 여전히 저평가라면서요. 네, 예. 말씀 주신 대로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이 정도 오면 사실 걱정인 게 야, 이 너무 비싸진 거 아니야? 라는 걱정들이 이제 일부 있으신데 우리나라가 이제 이게 특히 이제 반도체도 그렇지만 나머지 부분도 나쁘지 않아서 기본적으로 이제 반도체만 놓고 보면 거의 2배 이상 작년 대비 이익 성장이고 나머지도 한 20% 이상 이익 증가는 나오거든요. 반도체를 제외한 부분도. 그래서 합쳐보면 대략 한 50% 이상 이익 성장이 나다 보니까 주가는 작년 초 대비 지금 거의 100% 이상 올랐습니다. 네. 한 104% 가까이 올랐는데 하지만 지금 차트를 보시면 지금 향후 벌어들일 이익에 대해서 현재 주가가 얼마냐 이게 이제 예상 PER인데 지금 보시면 다시 내려왔어요. 오히려 거꾸로 주가로 올라갔는데 지금 코스피 올라갔는데 그래서 한 10배 초반에 거래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3년 평균 수준은 다시 회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싸졌다는 얘기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적어도 현재의 이익 개선 폭이 지속되는 한 한국의 저평가는 여전히 유효하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대신 PBR은 좀 올라갔습니다. 1.1배 초반에서 지금 1.5배까지 올라왔거든요. 끝까지 왔어요? 예, 상당히 올라왔는데 1.5가 비싼 거냐? 그렇지 않다. 현재 우리 ROE나 다른 수준을 놓고 봤을 때 두 번째 차트 옆에 있는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지금 유럽이나 신흥국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도 이게 지금 아래로 같은 스케일에서 아래로 내려오면 지금 왼쪽에 Y축이 지금 PBR이고 지금 X축이 지금 ROE잖아요. 같은 ROE 수준에서 신흥국의 유럽보다도 여전히 지금 이렇게 올라왔는데도 PBR이 낮잖아요. 지금. 여전히 저평가네요. 예, 그래서 네. 그렇게 놓고 본다면 현재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좀 많이 올라와서 급하게 올라온 감은 분명 있지만 한국 시장이 그렇다고 비싸졌다라고 말하기는 너무 이르다 그런 측면.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그러면 급하게 간 종목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네. 안에서도 차이가 예.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 자체는 여전히 지금 PBR이 1배 미만의 낮은 종목들 예. 그런 종목들을 상당히 한 번은 작년 7월까지 연초부터 7월까지 한번 랠리를 펼쳐지게 했던 그 힘으로 다시 저것이 다시 갈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 사이에 이제 왜 내 종목만 안 오르지 했던 분들한테도 기회가 올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뭐 PBR 얘기만 나오면 우리 그동안에 오랜 세월 0.8은 눈 감고 매수 1.2 정도 PBR 1.2 정도 오면 차익 실현. 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자기 실현적인 어떤 박스권을 만들어 왔어요.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 우리 새 정부 접어들면서 나왔던 밸류업이라고 하는 이 패러다임이 그걸 한 단계 끌어올린 거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상법 개정안 1, 2, 3차가 네, 결국은 지금 그걸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게끔 이 천장을 예, 더 높여버린 예, 거죠. 그래서 예. 그 천장이 높아진 만큼 이것이 제대로만 굴러가면 충분히 기회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이제 꿈 같았던 뭐 4천 포인트라는 게 지금 우리가 5천을 눈앞에 두고 있다가 4천 가면 20%입니다. 네. 고점 대비. 그쯤 되면 어떻게 더 빠지겠어요? 그 이거 지금 완전히 달라진 거죠, 체급이. 그냥 뭐 웰트급에 되던 선수가 미들급으로 올라온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또 물론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해준 몫이 워낙 큽니다. 그 안에서. 그렇죠.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그룹을 빼면 나머지는
여전히 사실은 느낌상 3천에 머물러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 3천이 같은 5천의 느낌을 받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이번에 3차전은 상법 개정안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나저나 아까 시청자분이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제가 밑꼬리. 밑꼬리라고 했죠, 밑꼬리. 밑거리가 아니고 네. 밑거리. 네, 그래서 밑꼬리 달고 올라온다. 근데 이게 그 잘못 듣기에 따라서 윗으로 들릴 수도 있으니까 제가 잘못 들렸네. 제가 정확하게 이제 아랫꼬리라고 할게요.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대표님,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대 지수 모두 내림세입니다. 간밤 안 좋았던 뉴욕 증시 흐름을 이어받으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하고 있는데요. 코스피 현재 0.8% 내림세, 다만 장 초반 개장 대비해서는 지금 낙폭을 많이 줄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4,847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오늘은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크게 빠집니다. 1.7% 급락하며 959선에서 움직임 전개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오늘 외국인들이 삽니다. 2,617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반면 기관이 620억 원 매도 우위, 개인 역시 1,931억 원 팔자 포지션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늘 개인과 기관이 사고 외국인만 팝니다. 외국인 현재 558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반면 기관이 183억 원 매수 우위, 개인 역시 472억 원 순매수 기록하고 있습니다. 등락률 상하위 업종입니다. 현재 가전용품과 가스 유틸리티, 그리고 섬유, 의류, 신발, 호화품 관련된 업종은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 기계와 생물공학, 조선업종은 하락폭이 큰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관광업체 쪽이 상승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덕분에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 사업 자금을 확보했다며 직접 언급하자 알래스카 프로젝트 관련주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관련주 내에서는 넥스틸이 23.5% 시세 분출 중입니다. 12,830원대 거래되고 있고요. KBI 동양철관도 8.9% 급등하며 2,065원대, 하이스틸이 16.5% 상승하며 4,0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휴스틸이 6.5% 강세로 4,275원, 이램도 12% 가까이 상승합니다. 도시가스 관련주 일부 종목들 오름세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 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난방 수요가 증가할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관련주 내에서는 GSE가 2.7% 강세, 거래가 2,470원이고요. 서울가스가 2.6% 강세로 63,600원, 그 외에 인천도시가스가 0.4%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가스공사와 대성에너지는 현재 하락 전환된 상황입니다. 생리대 관련주가 어제 시간외 거래에 이어서 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생리대 가격 문제를 지적하며 아예 위탁 생산해서 무상 공급하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말한 영향인데요. 관련주 내에서 모나리자가 8.8% 강세로 2,410원대, 깨끗한 나라가 4% 넘는 오름세로 2,015원대 거래되고 있고요. 또 웰크론이 2.7%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클린앤사이언스와 시엔투스 역시 현재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자력 발전 관련주 현재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대통령이 어제 정부가 지난주 진행한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찬성 응답이 압도적이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멈춰섰던 신규 원전 2기와 소형 모듈 원자로 건설 추진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 소식이 원전주의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 관련주 내에서는 우리 기술이 23% 가까이 급등합니다. 거래가 9,790원이고요.
우진이 11.7% 오름세로 28,150원. 한신기계도 15% 가까이 뛰고 있습니다. 14.1% 강세로 4,855원. 또 태웅이 5.8%, 고성파워텍이 17.7% 급등하며 현재 거래가 9,190원으로 집계됩니다. 우리 시장 예상한 대로 하락 출발했지만 낙폭 조금씩은 줄여내고 있는데요. 지금 반도체 투톱이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장중에 얼마나 회복할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개장 상황 특징 업종 알아보겠습니다. 네, SK증권 경인지점 이재규 PB차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사장님 시장 얘기 전에 네. 요즘 뭐 이렇게 뉴스 보도에 보니까 증권사 객장에 뭐 막 미어 터지는 모습하고 계좌 개설하느라고. 네. 그리고 뭐 그 객장 직원들은 뭐 몇 달째 점심도 못 먹어요 이런 얘기도 막 들리던데 네. 실제 분위기 어때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에 대한 열기가 굉장히 높구나라는 것을 체감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이제 그동안 주식 투자를 아예 안 하셨던 분들도 많이 오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현금을 들고 오셔서 진짜로. 삼성전자를 매수해달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 현금을 들고 와서. 예, 그래서 네. 뭐 최근에 오늘도 아침에 보시면 미증시 같은 경우 조정폭이 굉장히 컸지만 네.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가총액 상위 1, 2, 3위 기업들이 전부 다 올라오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그 어느 때보다 좀 높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우리가 고객 예탁금이 90조가 넘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네. 지금 CMA 통장 같은 경우도 자금이 100조 정도 들어와 있다라고 하거든요. CMA도. 그래서 그 CMA 통장이 들어와 있는 자금 같은 경우도 추후에 주식시장으로도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대기 매수세는 꽤나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분위기는 아직까지 크게 꺾이진 않는 것 같다. 그러니까 투자자 분들의 심리는 많이 꺾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 10시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 어제 좀 시장이 쉬어가는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메시지를 기대하고 있을까요? 네, 제가 뭐 이쪽에 대해서 제가 예.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어디 뭐 뭔가 전화해서 물어볼 때도 없죠. 대도약이라든지 대전환에 대해서 이렇게 뭐 예. 키워드가 좀 예. 나왔는데 예. 네. 뭐 그동안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가 받았었던 그런 투자 아이디어를 본다면 어쨌든 AI 쪽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 뭐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많았고 오늘 시장에 보시면 원전 쪽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거든요. 원전. 그래서 원전 쪽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정책적인 그런 선회 가능성이 지금 계속해서 좀 대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 원전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장중의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과거에 이제 몇 차례 기자회견을 통해서 시장에서 이 변동성이 나왔었던 경우가 장중에 기자회견을 하다 보니까 뭐 이제 아동 복지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출산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뭐 탈모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단발적으로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칠 수가 있는데 그런 발언이 나올지 여부는 제가 정확히는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뭐 우리 시황은 대충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국내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열기가 여느 때보다도 높아졌다. 예. 그리고 대기 자금도 많다. 그래서 바깥에서 급락이 나오고 무슨 어수선한 뉴스가 들려와도 낙폭은 제한적이다. 이 정도는 뭐 하면 될 것 같고 한번 정책적인 측면에서 우리 이 사장님 한번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우선 요거 7월에 출시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예. 자 요게 지금 무슨 보니까 소득공제 혜택 얘기도 나오고 또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던데 한번 내용도 알려주시고 기대하는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네, 일단 우리나라에서 국민성장펀드에 투자를 하면 추후에 이제 세제 혜택을 주겠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나왔던 이 부분이고 펀드는 어디서 그러면 조성하는 겁니까?
나라에서 이제 조성을 해서 나라에서 이제 자금을 어느 정도 모 펀드라고 이야기를 하죠. 모 펀드와 자 펀드를 이제 구성을 해가지고 국가에서도 정부에서도 자금을 공급을 하고 그 아래에서 이제 기업이라든지 추가적으로 자금을 공급을 받아서 그걸 펀드로 운영을 하겠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일반 우리 국민들도 여기다가 돈 예, 태울 투자를 할 수 수가 있고, 있습니다. 투자할 수 있고. 예, 그리고 예.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세제 혜택을 주겠다라는 부분인데 예. 지금 우리가 뭐 이거는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인 기조라고 보시면 좋은 게 작년 같은 경우는 코스피를 부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이 나왔었죠. 네. 뭐 상법 개정이나 그리고 뭐 세제안 개편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었고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국민성장펀드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시장에서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증권사들 같은 경우도 IMA라고 해서 지금 새로운 상품이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이제 만들어지는 그 자금을 가지고 우리가 코스닥이라든지 모험자본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원칙적으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장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국민참여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이라든지 추가적으로 뭐 말씀드렸었던 제가 그 자금이 어쨌든 코스닥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조건이 만들어진다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코스닥? 예, 코스닥 쪽에 대한 모멘텀이 모험 자본 쪽으로 이제 자금이 유입된다면 네. 뭐 벤처 쪽으로도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스닥 시장에 대한 부양 가능성도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코스피 위주로 변동성이 많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올해 같은 경우도 코스피 대형주 위주로의 변동성이 나오고 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도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최근 이제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코스피와 코스닥에 대한 배분율을 높이겠다, 비중을 확대하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반적인 기조를 보면 우리나라 증시를 결국에는 부양하겠다라는 부분 쪽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세제 혜택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의를 하시고 저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지금 RIA 계좌에 대해서 문의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거든요. RIA 계좌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주식 투자를 하다가 거기서 수익이 났을 때 RIA? 네, 복귀 계좌라고 예, 이야기를 예, 많이 예, 하죠. 예. 그래서 이 계좌 같은 경우는 미국 쪽에서 수익이 많이 났을 때 매도를 하면 그 세금을 많이 물어야 되는데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를 하겠다라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나라로 해외 주식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대응을 하면 세제 혜택을 주겠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도 요즘에 굉장히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세제에 대해서 세제 개편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좀 투자자들에게 우호적인 스탠스로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시장의 자금은 계속해서 좀 더 유입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그 RIA 이거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매도 시점이 뭐 이럴수록 또 세제 혜택도 있다고 하고 1년 동안은 또 계속 이제 국내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작년 12월 23일 이전에 예. 해외 주식을 보유하셨던 분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작년 12월 23일 이전에 보유를 했던 투자자분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제 RIA 계좌가 지금 이제 만들어져서 2월 달에 상품 자체가 출시가 될 텐데 이야기가 나왔던 것은 작년 말이거든요. 네. 작년 말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때부터 해외 주식을 투자한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혜택을 못 받는 거죠. 혜택을 받기 위해서 무리하게 투자를 하신 분들에게는 혜택을 주지 않겠다라는 거고 그 전에 매매를 하고 있었던 분들에게만 혜택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 12월 23일 이전에 보유했던 분들이 RIA 계좌가 만들어지고 복귀 계좌가 만들어지고 나서 그 상품이 개설이 되면 이 계좌를 통해서 해외 주식을 이관을 하고 그 해외 주식 이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로 5천만 원까지 비과세를 해주겠다. 근데 그게 1분기 내로 진행이 되면 100% 비과세를 해주겠다라는 부분이고요. 뭐 2분기, 3분기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자금이 들어오는 시점 자체가 좀 늦춰지면 그 감세의 절세의 비중 자체를 줄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1분기 때 많은 혜택을 주겠다라는 부분이라서 이게 근데 아직까지 RIA 계좌가 완벽하게 명문화돼서 나오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가끔씩 이제 고객님들 같은 경우도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지금 그럼 매도하면 되느냐라고 하는데 저 RIA 계좌를 통해서만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도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매도하시는 것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저 이렇게 계좌로 좀- 더 옮겨 예, 가서 맞습니다. 거기서 매도를 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 RIA 계좌를 통해 가지고 매도를 하고 거기서 이제 국내 주식에 1년 정도 이제 자금이 계속해서 남아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실제로 뭐 국내 주식에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주식 투자가 이제 어쨌든 시장 자체의 자금이 고여 있게끔 머물러 있게끔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리가 요걸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에 비해서 주가 흐름이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 미국장에서 수익이 많이 났거나 해외 주식에서 수익이 많이 난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저 RIA 계좌가 만들어지면 상품이 개설이 되면 전 그래도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여기에 이제 근거가 되는 부분들은 환율이 너무 강하다라는 부분이죠. 작년에 뭐 250조 원이 우리나라에서 해외 주식 투자로 나갔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뭐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가 약세를 계속해서 보여서 거기에 대해서 좀 해소를 하기 위해서 이런 상품들이 만들어진다라고도 이야기가 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좀 봐야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정책적으로 계속해서 무언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 시장에 대한 재평가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연결고리를 만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여의도 금융투자업계 지금 IT 쪽 저 전산팀은 머리 아프겠다. 예. 이거 준비하려면은 RIA 요거. 네. 그러니까 작년에 한번 공문이 내려오고 네. 해당 관련된 내용들이 업데이트가 많이 안 되다가 글쎄. 또 언론 통해 가지고 이렇게 좀 나온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새로운 내용들이 나오면 다시 한번 뭐 방송에서 말씀드려보도록 그러시죠. 하겠습니다. 아니 어제가 아니고 뭐 며칠 전부터 한전이 막 풀풀 뛰던데 한국전력 주가가 그러게요, 막. 혹자들은 뭐 한전 뛰는 거 이렇게 다 왔다 하는데 우리 보이 뭐 다 왔다 소리는 함부로 할 게 아닌 것 같고 우리 시장은 오늘도 이거 10시 전에 이거 플러스 돌릴 것 같은데 지수 지금 발전 5사 통폐합이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나라에 발전소가 5군데가 있다라고 발전소가? 해요. 네, 뭐 동부 발전소 이런 그래. 식으로 해서 5군데가 있는데 어쨌든 뭐 사업을 해보시거나 기업들을 운영해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 군데에서 독자적으로 진행이 되면 그게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운영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통합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뭐 전력기기, 전력설비기기 쪽이라든지 원전 쪽이랑도 엮이면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지만 이건 사실 제도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전력설비주가 변동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캐펙스 투자가 돼야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원전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정책적인 모멘텀이라든지 글로벌 AI라는 트렌드 쪽에 대한 수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통합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단발적으로 이제 증시에 영향을 크게 미칠 만한 사안은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오늘 장 초반부터 천연가스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변동성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가 갑자기 가격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시장에는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추이가 가속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관련해 가지고 수익성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미국 쪽에서 천연가스 가격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와서 또 우리나라에서는 천연가스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변동성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트럼프가 알래스카와 관련되어 있는 코멘트를 또 했어요. 한국과 일본에서 많은 투자금을 유치를 했다. 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오늘 강관 관련주라든지 LNG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변동성이 좀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원전 쪽에 대한 모멘텀이 가장 강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예. 아니 오늘 제약바이오가 사실 어제도 시간에서 이제 바이오 쪽도 많이 좀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지금 알테오젠이 11% 급락을 하니까 이게 줄줄이 제약바이오 쪽으로 지금 물량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다른 뭐 악재가 좀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수급적인 부분이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예. 같거든요. 저도 이렇게까지 많이 밀릴 만한 일인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알테오젠이 일단 어제 공시가 나왔습니다. 기술 이전에 관련되어 있는 공시가 나왔는데 시장의 기대치에 못한 수치가 나왔다라고 해요. 근데 제가 따져보니까 작년에 뭐 다이치 산큐랑도 규모가 좀 비슷한 기술 이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면 기대감에 비해서는 좀 안 나온 부분이지만 어쨌든 이것도 지금 이제 뭐 독일 쪽에서 이 머크 ALT4에 대해서 알트4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부각이 됐지만 그런 과정에서도 이제 기술 이전이 나왔다라는 것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하지만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밀렸던 부분이고 오늘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지금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대형주 쪽으로 다시 한번 자금이 몰려가는 상황이라서 오늘 굉장히 장 초반부터 시장 자체가 불안정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불안정한 과정에서 제약바이오를 보유하셨던 분들이 매도를 하면서 좀 넘어가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에서 금리 인하 확률이 3월 달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
금리 인하에 대한 모멘텀들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일본 같은 경우도 이번 주 후반에 BOJ에서 뭐 금리 인상 인하 여부가 결정이 될 텐데 지금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 자체가 좀 흔들리고 있다라는 명분으로 제약바이오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제 생각에는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못한 게 아니잖아요. 예.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어쨌든 잘 진행이 된 것을 공시를 했는데 너무 낙폭이 과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전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이제 낙폭이 좀 나오는 기업들 위주로는 그래도 좀 봐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긍정적인 스탠스로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다. 예. 예. 이따 또 시간 때문에 또 못 여쭤볼라. 좀 먼저 물어보세요. 예, 네. 요거 아까 우리 글로벌 비즈에서 임선우 캐스터가 그거 소개해줬는데 저 머스크하고 라이언에어라는 그 항공사 CEO하고 뭐 이제 감정 싸움까지 갔던데. 사버린다고. 예. 아니 그거는 뭐 한두 시간짜리 비행하는 거 저가 항공사인데 거기다가 이제 스타링크 안테나 달면은 그거 하다는 거 아니에요. 이래저래 비용이 든다. 뭐 이런 식이고 그거다 대놓고 이제 둘이 서로 막 바보니 멍충이니 이렇게까지 갔다가 이제 사버릴까 소리까지 네. 왔는데 지금 이 항공하고 해운업계에서 스타링크 도입 이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얘기가 되고 있는 겁니까? 가까운 현실이에요? 네, 지금 뭐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도 네. 스타링크를 도입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 스타링크가 저도 이제 배를 타면서 일을 하진 않았기 때문에 거기 어떻게 인터넷을 운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지금 예. 뭐 글로벌 시장에서 뭐 전쟁이라든지 인터넷이 잘 통하지 않는 곳에서는 스타링크가 굉장히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뭐 해상에서도 스타링크를 이용해서 운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역시 뭐 효율성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결국에는 뭐 저궤도 위성이라든지 우주 산업 쪽에 대한 부분들이 예전에는 우리가 우주에 탐사를 하러 간다라는 쪽으로 연결을 많이 지었었잖아요. 탐사라고 우주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다라는 관점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주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제 탐사가 아니라 산업으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주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저궤도 위성과 그리고 스타링크 같은 부분들을 이용해서 지금 시장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기존의 산업들을 좀 더 개발하고 현대화시키면서 수익성을 개선시킬 수 있다. 이런 관점들이, 이런 분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뭐 해운주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도 스타링크를 적용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결국엔 이것은 저는 우주항공 쪽과 연동이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우주항공 기업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우주항공이라는 것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성장성을 보고 가는 부분이거든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은 성장성을 보고 간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장기 투자를 했을 때 좋은 수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건데 대부분 태만성을 가지고 굉장히 급등락이 많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의 관점으로 볼지 매매의 관점으로 볼지는 필요할 것 같은데 우주항공 산업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가깝게 다가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우주선을 로켓 자체를 네. 발사하는 데 있어서 과거에는 굉장히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었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운송수단 중에서 가장 비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계속해서 우리가 재사용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비용 자체가 굉장히 급감을 했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우주산업 쪽을 우주 탐사에서 산업으로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와 관련되어 있는 기술력들이 가장 첨단 기술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뭐 휴대폰도 첨단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동차도 첨단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주산업이라든지 방산 쪽에 들어가는 기술력이 더 최신 산업 더 첨단 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우리 실생활에 들어오고 있다는 관점으로 보신다면 그 기술력의 공통점이 굉장히 많다라고 해요.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저는 뭐 중장기적인 메리트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래도 이제 빠르게 좀 낙폭이 줄여지는 쪽이 보니까 현대차 그룹주, 네. 또 예. 일부 로봇주들, 아무래도 지금 로봇 피지컬 AI에 대해서 좀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 이쪽은 어떻게 보세요? 네,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여기서 더 올라갑니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지금 이게 생각보다 수익성의 속도 자체가 빨리 올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있는 거죠. 게다가 이제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그동안은 제조업체로서의 분석만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밸류 자체가 굉장히 저평가라기보단 밸류를 많이 줄 수가 없었죠. 하지만 테슬라와 비슷한 사업 구조를 가져가면서 로봇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붙어주고 그와 관련돼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상장하기 이전까지는 현대차 그룹주들 같은 경우는 우상향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가격적인 조정이나 기간 조정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제가 지난번에 우리 방송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현대차가 시가총액이 120조까지 올라오게 되면 지금 60만 원까지 올라온다라는 이런 산술적인 계산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50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일각에서는 과거에 이제 현대차가 자율주행이라든지 애플카 쪽과 엮이면서 변동성이 나왔을 때 PER이 12배에서 15배까지 올라왔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12배에서 15배 정도까지 지금 우리가 대입을 해보면 60만 원을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산술적인 계산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건 이제 산술적인 부분이니까 실제로 투자하시는 것과는 좀 다를 수도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다만 지금 현대차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와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뭐 좀 더뎌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과거에 저평가되어 있었던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이후에는 다시 한번 좀 우상향이 더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산주는요? 방산주도 짧게 좀 알려주세요. 네. 예. 방산주도 요즘에 뭐 우주항공 쪽과 엮이는 네, 기업들 맞아요. 같은 경우는 한국항공우주라는 기업도 있고요. 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이 잘 나오고 있는데 방산주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 글로벌 정세의 특성상 변동성은 계속해서 좀 상방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저평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네. 뭐 유럽의 뭐 라인메탈 같은 기업들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저평가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의 가장 큰 메리트는 뭐냐면 지금 미국과 중국이 대립을 하고 있고 미국과 러시아가 대립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미국산 물품이 아니라 다른 군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국가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유럽 쪽에서도 유럽에서 자체적으로 증강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속도 자체의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유럽 같은 경우도 공동구매 형태로 우리나라 무기를 구매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실질적인 2026년도와 2027년도에 대한 실적 개선 속도가 굉장히 가파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저평가로 다시 한번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글로벌 정세의 특성상 방산주 같은 경우는 좀 우상향이 좀 더 열려 있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이제 그 항공과 관련되어 있는 공대공 무기 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뭐 LIG 넥슨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컸는데 지금 유럽과 러시아의 전반적인 전차 대수를 계산을 해보면 러시아 한 국가가 유럽 전체 국가보다 전차의 대수가 수십 배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차 쪽에 대한 모멘텀 같은 경우도 현대 로템이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방산주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게라도 정민앵커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98,000원에서 쌍봉 비스무리한데 어떡할까요? 네, 원전은 저는 지금 시세가 다른 대형주나 다른 업종들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낮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의 시가총액이 60조가 넘어갑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원전에 대한 수익성이라든지 사업성에 대한 우려를 많이 했지만 시가총액이 60조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이미 시장에선 인정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원전과 SMR 쪽에 대한 부분들. 저는 이제 SMR 쪽에 대한 모멘텀은 온전히 반영이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원전 쪽 같은 경우는 두산 에너빌리티나 뭐 그 아랫단에 있는 한전기술 같은 경우도 우상향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래서 오늘 사실 오늘 조정을 크게 받으면 우려할 만한 사안들은 좀 있어요. 근데 네네. 업종을 기준으로 본다면 저는 긍정적인 의견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입이 귀에 걸리네. 내용 잘 맨입에. 들었습니다. 예. 오늘 제약바이오가 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코스닥이 지금 951선까지 내려왔네요. 네. 지금 오늘은 뭐 코스닥 신경 쓸 날이 아닙니다. 코스피를 빨리 플러스 돌려야 됩니다. 10시 전에. 코스피 그래도 네. 지금 4,871. 네, 그래요.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지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